러브 레플리카 윤희영 소설 그중 단편집으로 수록된 루카. 너는 루카다. 내가 딸기인 것처럼. 오직 하나뿐인 진짜 이름 같은 건 세상에 없다. 너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당연히 수잔 베가의 노래 루카를 떠올렸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궁금해졌다. 혹시 복음서를 지은 사람 이름인가? 누가라고도 루가라고도 루크라고도 한다는 제법 헷갈리는 그 이름 말이다. 너의 아버지는 처음에 당연히 복음서에 지은 이를 떠올렸다. 그는 나중에 수잔 베가의 노래에 관해 알게 됐고 그 곡의 가사를 찾아보았다. 나를 만났을 때 그는 물었다. 그거 부모한테 맞는 아이 얘기 아닌가요? 아동학대 얘기 아닌가요? 그건 맞지만 루카가 그 루카인지는 모른다고 나는 대답했다. 네가 죽은 뒤 너의 아버지는 검색창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루카라는 이름을 두드려 넣었고 어떤 리스트에서든 L 항목을 먼저 뒤졌고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도 그 일을 그만두진 못했다. 부모님이 너에게 지어준 이름은 예성이다. 예수와 성령에서 각각 앞글자를 땄다고 했다. 너는 삼남매의 둘째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 다녔다.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강 관련 서적을 주로 펴내는 출판사였는데 살인적인 업무량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일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아 석 달의 인턴 기간이 끝났을 때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그 회사에서의 일들이 먼저 떠올랐다. 출퇴근 시간을 찍어야 하는 펀치가 있고 오직 여직원들만 당번을 정해 손님 접대와 컵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면 부장들조차 그 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불이 나게 뛰어 사무실로 돌아와야 하는 회사였다. 지금은 어린이 책을 펴내는 그 회사는 10년쯤 지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는지 웹 여기저기에서 성토의 대상이 되고 난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 나는 조금 묘한 기분이 되는데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제대로 그만둔 게 아니라 도망쳤기 때문이다. 머리숱이 적고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 과장님이 퇴사 이유를 물었을 때 나는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다. 위에 작은 구멍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곁에서 간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다. 과장님은 그러면 당분간 휴직 처리를 할 테니 퇴사는 보류하자고 했다. 휴직이 시작되고 2주일쯤 뒤에 나는 결국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말했다. 빨리 나으실 것 같지가 않다고. 지금이라면 누구의 얼굴도 모물감으로 일그러지지 않게 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퇴사 이유를 20개쯤은 나열할 수 있지만 그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갓 사회에 뛰어든 애송이었고 군대라는 악몽이 몸에 새긴 얼얼한 감각을 아직 고스란히 아는 채 비누처럼 굳은 얼굴로 걸어다니고 있었다. 생존해야 한다는 본능으로 팔다리를 분주히 허우적거렸으나 불에 태우고 싶은 기억들이 트럭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았고 싫은 것을 좋다고 하기는 절대로 싫다는 성난 마음 때문에 눈매가 사나웠으나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느 잘생긴 할리우드 배우를 떠올렸다. 중간에 정치에 뛰어들었어도 주지사 정도는 무리 없이 되었겠으나 코미디 배우로 평생을 살았고 늘 웃음을 주어야 하는 일이 버거웠는지 심각한 영화에 제법 자주 얼굴을 내밀었으나 나이 50이 넘어 결국 슬랩스틱 코미디로 되돌아간 배우. 얼굴은 너의 얼굴에 담겨 있던 것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웃음이 난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통화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잠들었다가 정오가 다 되어 간신히 눈을 떴는데 너에겐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너의 얼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1.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나는 내 공간에서 몸을 움직여 내가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2. 내가 이렇듯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주었으면 하며 3.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폭포 속으로 온몸을 던지는 새들의 절박함과 시리고 날카로운 열정이 아니라 생활이 만들어내는 무해하고 보드라운 거품들과 건강한 웃음이 더 많았으면 해. 내가 말없이 하고 있는 말들이 나를 기쁘게 했고 나는 너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너와
나는 너와 3년 동안 같이 살았다. 내가 저녁 시간에 주로 일했기 때문에 짧은 하루가 더 짧게 느껴졌고 고만고만하게 고시텔 정도 되는 크기의 원룸에 각자 살고 있긴 했지만 한 명이 상대방의 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날들이 많아서 벌어지는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각자의 자취방 보조금을 빼고 싼 동네를 중심으로 발품을 오래 팔아 방 하나에 손바닥만한 거실이 딸린 집을 구했다. 올 수리가 되어 있긴 했으나 지은 지 20년도 넘은 오래된 빌라였고 여름에는 곰팡이가 겨울에는 결로가 다정한 병처럼 찾아왔다. 먼저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새로 사놓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며 넘겨주고 간 낡은 냉장고에 요리책을 보고 만든 형편없는 반찬들을 빼곡히 치워놓고 집 앞에 버려진 안진뱅이 책상 하나를 주워다 깨끗이 닦아 식탁으로 썼다. 닦고 고치고 손질하고 광을 내는 그 모든 번거로운 노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밀한 과시와도 같았고 가난과 아기자기한 비밀로 둘러싸인 생활의 사치가 최초의 빛을 잃을 때쯤 우리는 또 다른 빛 하나를 집에 들였다. 모임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밝히고 모두를 초대한 것이다. 루카, 너에겐 어땠을까? 축하와 애정어린 지시와 덕담들로 넘쳤던 두 번째 커밍아웃이 내겐 목욕물처럼 따스했다. 구성원 대부분이 분주한 생활이 있는 사회인이라 한 명 한 명이 1대1의 긴밀한 관계로 이어져 있지는 않았으나 꽤 오랜 시간 알아온 사람들이었고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과 한꺼번에 어색해져 버릴 수 있다는 위험까지도 감수한 결정이어서 작지만 엄연한 의미가 있었다. 나는 오랜 백수 생활을 접고 아는 선배가 있던 퀴어 예술축제 기획팀에 취직했다. 월급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나 마침내 자격지심을 버리고 너와 평등해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가끔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너를 조금 더 힘껏 끌어안았던 것 같다. 너에게 첫 번째 커밍아웃이 없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청년부에 떠돌던 소문을 듣고 온 너의 누나가 저녁 가족 예배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혔다.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찾아온 아우팅이었으므로 모두가 나름의 크기와 방식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너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묻자 너는 슬프고 재미없는 이야기야 하고 말하며 웃었다. 너도 알잖아 어떤 건지. 그런가?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내 경우엔 내 의지로 이루어진 고백이었고 혼자만의 공간과 직장이라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며 책과 논문과 자료를 모아둘 시간이 있었다. 내생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반쯤은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그나마 회복이 빨랐던 것 같기도 하다. 엄마는 많이 울었고 아버지는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화를 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블로그에 매일같이 자료를 올리며 아버지와 맞섰고 내가 아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었다. 시간이 흘러 간신히 상처는 봉합되었지만 나는 그때 사귀던 사람과 결국 헤어졌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어려운 자리까지 나와준 엄마에게 마음 깊이 고마웠지만 고백을 하던 날 들은 수많은 말들과 그 뒤로도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직 따끈거리며 남아있다. 추석이면 아버지는 집에 온 나를 데리고 뒷산으로 나갔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를 걸으며 그래서 너는 변하지 않은 거니? 언제 변할 건데? 하고 한 점도 변함없이 기다리는 어조로 묻는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며 당장 늑대로 변해 아버지 앞에서 닭의 목을 물어뜯으며 피를 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종합해보면 내게는 모두의 앞에서 나를 분명히 밝힌 경험이 영원한 회한으로 남지는 않았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용기보다는 침묵이, 대담함보다는 소심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나였으므로 더욱 그랬다. 너는 어땠을까? 너는 가족과 신앙, 가장 민감한 사춘기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준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포기해야 했다. 정체성의 절반이 넘는 것을 버리고 나온 너의 마음이 나는 짐작되지 않았다. 후회할 만큼 근사한 곳은 아니었어. 너는 말했다. 사람들 입에 줄곧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야. 돈으로 제단을 쌓아 거기에 경배하고 설교 시간에 북계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로부터 자본주의의 미래와 납세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 그런 흔하고 큰 교회. 너랑 나 같은 사람들을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너의 등을 나는 가만히 안았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떠올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예성이가 말 안 했나요? 제가 목사라고. 너의 아버지는 말했다. 저는 아들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셨군요.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는 물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차별금지 조항 삭제 같은 구체적인 일을 벌일 것인가? 그랬을 것이다. 이런 눈동자와 이런 목소리를 지닌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힘으로 들어올려 보세요. 똥구멍에서부터 악마 들린 자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 그럴 것이다. 나는 10수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여러 단체에 몸담으며 일했다. 보통은 영화와 공연과 연극 같은 매체가 끼어있는 일을 했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것으로 듣고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기도 했다. 그렇게 거리로 나갔다 들어온 날이면 어떤 슬픈 일도 없었는데 하루에 끝자락에 슬며시 눈물이 나기도 했다. 동료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고작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같은 구호만을 되풀이해야 하는 현실이 못 견딜 만큼 처량해서였다. 이런 얼굴일까? 그렇게 눈물을 참으면서 내가 맞서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의 구체적인 얼굴이 있다면 그게 이 사람의 얼굴일까?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마주 앉은 너의 아버지가 악마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늙고 지쳐 보일 뿐이었다. 아마 나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가 중얼거렸다. 저는 예성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물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예성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교통사고였다고 누군가가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고요.